헌법재판소에서 2025년 1월 23일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1월 23일에는 증인으로 김용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그리고 피청구인 12월 3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3일 4차 변론 기일에는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장관이 12월 3일에 받았던 쪽지, 이것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계엄 문건이죠. 그 쪽지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었고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언론에서 소개하고 하는 그 쪽지가 도대체 뭐냐 하고 궁금했죠. 또 이게 진짠가? 최상목 장관이 따로 어떻게 해서 제출한 것인가? 원본인가? 과연 그 최상목 장관을 보좌하던 그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사람 말대로 사실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김용현 증인이 이 최상목 장관의 계엄 문건, 이 쪽지는 내가 작성한 것이 맞다. 내용도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용현 증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용현 증인이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앞에는 전제사실이 있다. 모든 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쪽지를 김용현 증인이 작성했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김용현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쓴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다. 그러니 주무장관으로서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옆에서 불러주고 받아 쓴 것은 아니지만 지시에 따라 작성을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쪽지, 이 계엄 문건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립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쪽지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작성이 됐고 작성자가 그것이 맞다고 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을 했다고 한 문건이니까 증거가 되겠죠. 1월 23일에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고,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도 즉 그 중에 하나인 최상목 장관의 쪽지에 나오는, 쪽지에 3가지 정도 나오죠. 그 중에 3번째 항목, 바로 그겁니다. 제일 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그 큰 글자가 있고, 첫째, 둘째하고 3번째에 이게 있습니다.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가 비상 입법 기구면 이게 국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냐, 그러면 있는 국회는 문을 닫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었죠. 도대체 국가 비상 입법 기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 정도면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해서,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계속 질문 답변을 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증인이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국가 비상 입법 기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긴급 재정 입법권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도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헌법 제76조 그러면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 헌법상의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그것이 긴급 입법권이라고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명령권밖에 없는데, 여기를 보니까 형식은 명령이지만 그 실질은 법률인, 그러면 대통령도 법률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면. 사실 김용현 증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입법 권한까지 있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76조에는 이 명령은 명령이지만 법률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 제76조를 입법권 가운데 긴급 재정 입법권으로 이해를 했고, 대통령에게 있는 입법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권한은 있는데 이 권한을 시행하려면 그것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 헌법 제76조에 법률의 효력이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발했는데 이게 법률이다. 그러면 법률은 전 국민, 전 국가기관을
구속하죠. 그게 법률의 일반적 효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권한을 시행하려면 그것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입법권을 행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전 국민을 거기에 따르게 할 어떤 일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대통령에게 있는 입법 권한을 행사할 조직을 기획재정부 안에 설치하라는 것이 이 세 번째 항목의 뜻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관련 예산 편성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중위는 기획재정부 안에 설치하는 대통령의 입법 권한을 수행할 조직, 이 조직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고 이 조직을 계속 가동하려면, 운용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알겠죠?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기획재정부 안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는 대통령이 만드는 법, 대통령이 만드는 이 긴급재정입법권에 따른 법률을 집행한다.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냥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일까 하면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막대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돈을 여기에 편성하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인데 이번에는 대통령도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가 헌법 제76조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입법 권한을 실행하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법률 만드는 곳이다. 그러면 이곳과 국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즉 김용현 증인도 그렇고 윤석열 피청구인도 그렇고 이거는 국회하고 똑같은, 그렇게 국회 크기와 똑같은 법을 만드는 조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스몰 입법 조직이다. 이 작은 입법 조직이다. 이게 긴급 재정 입법만 담당하는 국회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 긴급 재정 입법만 하니까 돈과 관계된, 예산과 관계되는 법률만 만드는 미니 국회구나. 대통령 전용 미니 국회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남의 주장을 이해를 못하면 그 뜻도 모르고 그것이 과연 법에 맞는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잘 듣자. 경청. 이것이 중요하죠. 김용현 증인은 기획재정부 안에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답은 할 수 있죠? 국가비상입법기구가 뭐냐?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입법권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아무튼 그렇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증인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을 100여 건이나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거대 야당에 막혀서 완전히 정지 상태에 빠졌다.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주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 주어야 거기에 예산도 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안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꽉 막혔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막힌 것을 뚫어야 한다. 이 국회가 법을 만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겠죠? 김용현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평소에 이런 말을 참 여러 번 틈만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여러 번 들었답니다. 게다가 이번에 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했다 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들어가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예산도 삭감이 되고 뭔가 그 커다란 어떤 개혁을 하려고 개혁 입법을 방향을 잡아놓고 추진을 하는데 법률을 안 만들어주니까 돈이 안 오고 꼼짝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많이 괴로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죠. 그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은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의 기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입법 권한인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할 조직을 만들자. 그러니 이 조직은 법을 만드는 조직이죠. 그게 국가비상입법기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헌법 제76조를 근거로. 그러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안에 대통령의 긴급 입법권을 수행할 이 입법기구를 설치해 놓고 무엇을 하려는가? 법을 만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김용현 증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막힌 것들이 있다고 했죠.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있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안 만들어주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국회가 안 만들어주는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법에 근거해서 돈을 쓰면 그러면 4대 개혁도 하고 예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 주어도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한 국가비상입법기구에서 법을 만든다. 이 법을 만드는 권한은 헌법 제76조에 대통령은 입법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서
규정해 놓은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하면 된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쉽지는 않죠. 자,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사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마음이 들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 뒤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쓸 돈을 그걸 지원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주어야 그 법에 근거해서 여기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업에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대왕고래 사업에 원래 쓰려고 맘먹었던 작년에 이미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쓰려고 마음먹었던 돈은 어디서 빌려와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세금을 거기다 쓰면 안 됩니다. 물론 몰래 쓸 수는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냥 기획재정부 안에 어떤 부서를 책상 놓고 사람 놓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한 다음에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으니까 대왕고래 사업을 추진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죠. 대통령이 만들어라. 그거 긴급재정입법이다.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하면 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빈틈이 보이죠. 돈을 누가 주는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액수에 맞춰서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 법률주의라고 하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면 세금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긴급재정입법이라는 것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나오죠. 법은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끌어다 쓰려고 해도 세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630 몇 조를 쓴다고 하면 그 이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세금은 쓸 그 항목이 다 정해져 있죠. 이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해서 돈을 쓸 수 있다고 이걸 하겠다고 했죠. 이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에 김용현 증인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줬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오케이 한 겁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추진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돈이다. 돈을 채워 넣으면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그 이후로 걸핏하면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돈을 풀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죠. 이 발표가 나온 것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가하는 F4 회의, F4 회의, 거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면서 이게 발표가 되고 이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건 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냥 돈을 막 찍어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한국은행이 돈을 무제한 공급한다고 해서 그 돈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다 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돈을 쓰려면 국회 예산에 맞춰서 세금을 쓰는 거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러면 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는 조직 속에 F4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대로 이 실천이 됩니다. 그러면 F4가 바로 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안에 있으면 얘네들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면 그 혜택을 입법기구가 보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과연 무제한 찍어내도 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죠. 정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 돈을 찍어내지는 못합니다. 어떻든 무제한 찍어낸다고 하니까 잠시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십시오. 이러한 대충 국가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인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당일에 이러한 임무를 내렸는지는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죠. 옳고 그름과 가능, 불가능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설명이 더해집니다. 청구인 측이 결국은 국회 측이죠. 거기에서 당신들이 국회를 문 닫고 정부에서 국회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즉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보위 입법기구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내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이 여기에 답을 하면서 국가보위 입법기구가 아니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보위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으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쪽지를 안 주고 한덕수 총리에게 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왜 최상목에게 시켰는가? 최상목은 예산을 담당하는 장관이다. 예산 실무 수준만, 그 수준까지만 법을 만들어서 쓰려고 한 거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것이다. 그런 것 같죠?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예산을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확정해서 돈 구해서 쓰자 라는 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 나온 김에 피청구인 윤석열은 또 신바람이 나서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청구인 측에서 이거 하려면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입법권, 이걸 행사하려면 국회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국회를 기다릴 시간이 없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거기에 답을 하겠다는 것이죠. 말을 좀 슬쩍 바꿉니다.
이제 이 피청구인 윤석열은 아마도 그 정밀한 분명한 그 낱말을 사용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든지 대충대충 사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국회의 개회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급하다는 것이죠. 벌써 몇 년을 해도 안 됐다. 몇 년을 해도라고 하면 2년 반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를 뜻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포기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주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윤석열 씨가 아주 애용하는 선제적으로라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선제적으로. 자,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보통 이렇죠. 정부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 그 예산을 인정합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라고 하고 예산 확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세금을 걷어서 씁니다. 그런데 선제적이라는 것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또 법률안을 두 가지 다 해야 되죠. 법률안을 제출해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고 이걸 받아온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이 사업을 하는 이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돈 갖고 와서 사업부터 해보자. 뭐 이 돈이면 어떻고 저 돈이면 어떠냐.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계엄 같은 것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사람의 그 발언은 그것이 미래 시제인지 혹은 조건부인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김용현 증인하고 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서로 그 지시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왔구나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에게 있는 입법권, 즉 그것을 행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했다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비상입법기구를 기획재정부 안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은 12월 3일 계엄의 밤에 바로 윤석열 앞에서 전화로 F4 회의를 소집했다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증언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사전에 설명도 많이들 했다고 하죠. 그래서 최상목 장관이 F4 회의를 소집하고 이 쪽지를 받았다. 이 선후를 따진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국에 계엄의 순간에 F4 회의를 소집했다. 그런데 F4 회의는 현재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만나는 간담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각자 흩어져서 이것을 실행을 합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의 정책으로서 실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F4 회의는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가? 정부의 행정은 법치 행정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정부 안에 들어와 있죠. 법치 행정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지난번 국회에서 증언할 때 회의록 제출하라고 하니까 회의록이 없답니다. 그냥 모여서 잡담하듯이 간담회 하는 거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곳에서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들이 신입니까? 천룡인입니까? 절대 안 될 일이죠. 이들이 법적 통제 밖에 있구나.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있구나. 지금 이들이 하는 회의는 F4 회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 이 금융경제회의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명칭도 다르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이곳에서 간담회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정책으로 집행이 된다. 이 F4 회의라는 것은 2022년 6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서 그 이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때 최상목 씨는 윤석열 용산의 경제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뒤를 이어서 최상목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죠. 그리고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 이행해야 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이런 쪽지를 받고 그때 한 것이 F4 회의를 소집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F4 회의가 조금 전에 돈은 어디서 생기냐 하는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F4에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들어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아주 중요 인물이죠. 2024년 12월에는 국무총리로 거론이 됐었고 2025년 1월에는 앞으로 있을 보궐대선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측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F4 회의에서 회의록도 없는 간담회, 법적 통제가 없는 간담회에서 의논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지난번에 도대체 왜
비상계엄을 서둘렀는가?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금융경제 수장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라고들 여겼는가 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국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역시 보면은 금리라든지 이 유동성, 여기에 대한 좀 과격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는 기회에 선제적으로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서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도, 국회가 예산을 받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국가 개조를 계속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무한정 갖다가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지난 방송 중에 CBDC라고 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전부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방송을 참조하면 될 겁니다. 이 CBDC라는 것이 어째서 이런 비상한 그런 도구로 인식이 됐는가 하는 것은, 가령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돈을 무제한, CBDC를 무제한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막 늘어나는 것이죠. 대한민국 밖에서는 CBDC는 유통이 안 됩니다. 한국 화폐 원이 유통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 밖에서도 미국 달러권에서 지금 벗어나고자 하는 탈미국, 탈트럼프를 하는 세계와는 1대1로 협약을 맺어서 한국 국내에서만 통하는 이 CBDC를 그쪽 돈하고 그냥 바꿔서 쓰기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국가 비상 입법 기구로 정부에서 돈을 풍족하게 쓰고, 그러나 실제 이 돈은 그 가치가 공정하게 판단을 하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돈 가치의 반이나 3분의 1에 불과한 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눈치채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이것을 눈치채면 환율은, 우리 한국 돈의 가치는 거의 이게 휴지 조각이다 할 정도까지로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 미국에게서, 미국 경제권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을 속이겠다고 하는 이런 한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면 무슨 짓을 할까? 트럼프가 무서워서 이 짓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왔습니다. 이 CBDC라든지 그 기획재정부 안에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 비상계엄이 실패했어도 이 돈 물타기, 이거는 F4 회의를 어떻습니까? 비상계엄이 있은 그 이후로 지금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의 빠뜨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죠.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CBDC가 투자도 할 수 있는 국내에서 그러면 이 돈이 디지털 화폐가 주식에 다른 식의 투자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맹탕돈이 되겠죠. 농도 100이어야 할 한국 화폐가 농도 50, 농도 30으로 돼 가는데 국민이 손에 들고 있는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괜찮은 줄 알지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80%를 다 집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긴급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서민들이 살아남지 못한다 하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는 추경도 그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다. 그러면 돈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환경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계속 돈을 대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피정부인 윤석열 씨도 돈 대준다고 얼마나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거의 계속이다.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싶죠?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복지 지원은 바우처로 나갑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나라를 가로채려고 하는 결국 이게 내란, 반란이 된 것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나라를 가로채려고 한 독재자들이 흔히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는 겁니다. 이 CBDC를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그저 우리 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뿌리겠다. 이걸 가지고 돈 선거라고 말도 못합니다. 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은 좋아하니까. 대중을 동원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돈을 뿌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 돈이 농도 30%라는 게 발각나기 전까지는 가능하겠죠. 이거는 다른 나라의 예를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의 지옥문이 또 열려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2024년 말부터 연거푸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시험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 CBDC 부분이라든지 최상목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을
찾아서 반복해 가면서 보십시오. 그렇게 보게 되면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을 보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과 관련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